집단 사고는 그룹 싱킹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은 그룹 인텔리전스예요.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두 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룹 인텔리전스는요, 우리가 지금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학문들이 너무 분화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 지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룹 집단 지성은 좋지만 집단 사고는 안 좋거든요. 그룹 싱킹을 하면은 자기들 것만 바라봐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룹 싱킹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한 형태가 뭐냐면은 이단들의 모임들이 그렇죠.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를 자꾸 와서 하다 보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삶, 인간적 삶, 이 라이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삶을 모든 것을 뭐 어떻게 그런다는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뭐 며칠 기도하고 나면 산에 가서 말이죠. 마치 나물 뽑을 듯이 하다 보면은 모든 게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물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생들 가면. 그거 기적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그 기적은 오히려 그렇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을 표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시인의 시를 보면서 거기에서 놓는 그걸 느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떼돈을 버는 것은 로또가 된다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우리가 한경과 교회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까? 그 십몇 년 동안에 계속 어릴 때부터 목동에 흘러나가지고 외로우니까 힘든 상태에서 돈을 떠지지 않겠어요? 잘 보고 떠지기 시작했고, 그런 무수한, 저는 그 가끔 시간이 나면은 저녁 시간에 그 달인 모는 게 있죠. 생활의 달인. 그 보면은 물론 이거 짜리만 만든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20년 시간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달인이 되고 한 사람은 못하냐. 자기는 거기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어떤 늘어나는 성장하는 기쁨 속에서 이쪽에서 내가 이왕 한 바에나 한 번 더 하루에 10개를 만들 때 나는 100개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전문가예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달인들을 보면 생활의 달인이지, 어떻게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를 했더니 10개 만드는 사람이 100개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함을 다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단의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식과 과학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기가 50년간 열심히 먹지 말라는 것 아무것도 운동도 안 하고 하라는 짓을 안 하고 하면서 한 사람이 벽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으로 일어나죠. 통렬한 자기의 성찰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새겼을 때 하나님 주실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사회복지 정책은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세 가지죠. 아까 뭘 이야기했습니까? 관계성, 공공성, 공공이익성, 그 다음에 뭡니까?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거는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의 대체적인 좋은 정책을 때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정책은 꼭 경제학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정책이잖아요.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경제정책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복지 정책도 우리는 한 면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은 훨씬 더 이게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목적은, 경제학의 목적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책의 맨 서문에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행복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경제학, 이 학문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맨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흔히들 문제 형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이빗 트러블을 이제는 뭐로 봅니까? 퍼블릭 이슈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할 때 퍼블릭 이슈에 대한 것을 이거는 퍼블릭 이슈라고 하는 뭡니까? 공공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 퍼블릭 이슈로서 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폭력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과 폭력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직자는 폭력을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교수들도 폭력을 해요. 단지 폭력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폭력은 요즘 흔히도 5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육체적 폭력. 대부분 폭력은 육체적 폭력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어적 폭력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서적 폭력이 있어요. 기분을 완전히 잡지 마요. 그게 언어와 정서를 합칠 수도 있고, 태도가, 쌀쌀한 그 한 태도가 잡히는 수도 있어요. 정서적 폭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폭력이 뭡니까? 또 하나가 사회적 폭력이에요. 이건 뭐냐? 관계적 폭력이죠.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계속 멸시하고, 정리하고, 너는 부부들 보십시오. 조금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한 며느리가 남성을 좋아했는데 시댁에 가가지고는 우리 가문의 문화는 어떻고 하는데 언어적 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사회적 폭력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집안이 그래가지고는 별로 그걸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임도 폭력이에요. 니그렉트, 반임. 내버려 두는 거 있잖아요. 무관심에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에요. 아이들 방임하는 경우 많죠. 그래 혼자 내버려 두가지고 혼자서 사고도 하고 말이죠. 이 반임, 니그렉트. 요즘부터 선생님 이제 폭력이 바로 사이버 폭력이죠. 여기 댓글 걸고 말이죠. 연예인들 없는데도 소문내가지고 말이죠. 그건 상대방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야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폭력들이 있는데 단지 차이는 특히 그런 것들이 폭력이다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폭력의 유형만 좀 다를 뿐이에요.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폭력의 유형이 육체적 폭력은 안 해요. 무슨 폭력을 하겠습니까?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반임의 폭력이에요. 쌀쌀하게 뭡니까? 두 부부가, 교수 부부가 이런 예들 많아요. 심지어는 상담심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면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오면 또 파티 같은 데 또 부부가 또 좋은 데서 손 끼고 가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뭡니까? 각방 쓰고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잘 빨리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느껴요.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비록 젖이 없어도요. 신봉사는 그냥, 그 뭡니까? 심신은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거죠. 엄마는 없지만은 그 욕을 얻어먹은
지금까지는 그 젖을 먹이려고 그 뭡니까 젖이 많은 땡그러미한테 따라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 당시 시각장애인. 그것을 자기는 어릴 때부터 느낀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천대받으면서 나를 키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많은 오늘까지 하나의 좋은 경험이 주는 거예요. 깊은 나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 서울대학교에도요 많은 학생들이 1년에 더 몇 명씩 자살합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 보드라의 정신질환에 보드라에 걸리는 학생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은 안 하지만은요 많은 유명한 정치인 아이들이 자살한 거야.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고시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너무 많은 기대가 크죠. 자식을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뭐 결혼, 크리스찬 결혼 좋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성인 뭐 추워하지 않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자립하겠다는 자립이 될 때 부모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정도 됐을 때 물론 부모님으로에게는 부모님은 선한 기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좋은 삶의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선택한 것이 뭐합니까? 부모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둘은 좋아하는데 2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 제가 가정법원에 그쪽에 가끔 가서 자문을 줍니다. 그런 사례도 너무 많아요. 인머추하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소셜 웰페어 서비스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소득 보장이 아니고 복지에는 두 가지 보장이 있어요. 하나가 소득 보장이고 서비스 보장이 있어요. 서비스 보장은 교육하고 상담하고 폭력의 문제를 그래서 서비스 보장은 절대로 부자라고 서비스 보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정도의 서비스 보장은 사회적인 퍼블릭 이슈예요. 요즘 옛날에 돌봄이 옛날에 다 가족 문제였잖아요. 가정에서 이 돌봄도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사회 서비스로 돌봄이 나오게 된 것은 사회화가 된 것은 여성의 힘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인권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을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제는 그래서 여성 여권주의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여성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훨씬 좀 처져요.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은 상이에요.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뭘 해도 이게 그러니까 남성한테 쓰는 저 뭡니까 축구 있잖아요. 여성한테 하면은 아마 우승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골프 남성한테는 우승도 더 있잖아요. 남자 축구. 그러니까는 그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성녀의 문제, 여건 이게 사회복지를 얼마나 발전시켰냐. 복지국가가 된 나라 역사를 보면은 여성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돌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돈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좁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자를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의 중심에 어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부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이 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주제를 부를
축적을 해줘요. 그래, 그렇지만 그 부는 뭐를 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공공 이익을 위해서,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대기업에 있는 재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는가? 이거는 신랄하게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걸 해요. 목사님들한테도 기독교 사회국제를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댕기는 아침에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신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있는데 대기업에 100대 대기업에 크리스찬들이 몇 분 계십니까? 심지어는 대우 김우중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얼마나 독신한 크리스찬이십니까? 근데도 아들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한번 이런 얘기 하다니 알겠죠. 물론 예수님도 뭐 부자가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설득력에 있어서 얘기해요. 그런 우리가 뒷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은 아주 제자하게 따뜻하죠. 그것이 뭐가 우선순위인가? 알겠습니까? 그 복지는 사실 사회복지학은 그 신학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입니다. 그거를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뭐가 소중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 그것이 점점 없어졌다가 또 오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남녀, 성경이 어디에도 남녀 차별하라고 할 때 없습니다. 단지 남과 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도요. 그렇다면 뭐냐? 사실은 섹스, 남녀, 이걸 구분된다는 것이지 차이가 있다는 건 차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부터 차별을 너무 많이 여성들은 정말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차별을 받아왔죠. 그게 어느덧 요 700년에 와서 불과 한 3,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이 과정을 거쳐가야 나중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출산 고령화가 되느냐? 저출산하는 게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 결과라고 봐요. 여성에 대해서 또 그게 남성들이 안 바꿔주니까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저도 1년, 2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이 보육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단순한 논리죠. 이것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보십시오. 보육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출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있죠. 뭡니까? 벌써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면 다 우리가 다 삼성 아들로 다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저 달동네에 있는 김서방네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벌써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뭡니까? 대수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 마치, 그래서 저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건 인간에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죠. 여러분들부터 정확히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경제학 게임 이론에 보면 기본적인 게 재수의 딜레마죠. 둘이한테 똑똑하게 고백하게 하면 나한테 풀리가 오게 하는데요.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안 해요. 다 숨겨요. 숨기다 보니까 둘 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함께 다 구멍텅이에 빠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상당히 못 믿기 때문에 D와 D.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벌스와 데스 이건 우리 인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생각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것만 있습니다. C 크라이스트만 있으면 우리는 벌스와 D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트러블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퍼블릭 이슈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본다면 퍼블릭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아까 말한 딴 거는 다 그걸 하더라도 섹스와 관련된 것은 그 의미에서는 유지해 주는 게 아름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요즘은 상업성에 의해서 자꾸만 퍼블릭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아까 나왔던 성폭력은 어디에 들어가니까 퍼블릭 이슈죠. 아주 큰 퍼블릭 이슈죠. 그래서 이 케어, 돌봄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소득 보장하고 서비스 보장 이 두 가지를 옛날에는 소득 보장에다 치중하고 있고 일단은 아이들 소득 보장에 치중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을 물론 얘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웨설루의 욕구 5단계를 들어보셨죠? 교양가정부에서 처음에 뭡니까? 생리적 욕구,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관계의 욕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존경받을 욕구. 맨 다섯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렇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1, 2, 3, 4가 다 돼야만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웨슬루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에는 여러분 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웨슬루가 나중에 말년에 새로운 책을 썼을 때 기억나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1단계, 2단계 돼야 3단계 나오고 4단계까지는 맞아요. 어느 정도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생각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 관계적 욕구가 해서 서로 사랑의 욕구를 생각해요. 그럼 사랑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존경받을 수가 있는 사람부터 그런 욕구가 가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걸 거쳐서도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1단계에서부터 바로 갈 수도 있고 2단계에서부터 바로 갈 수도 있는 게 자아실현입니다. 왜 그걸 알았느냐? 웨슬루가 이 동양적 문화에 좀 알게 되면서 여러분 동양에 갔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오히려 서양은 본래부터 옛날에 욕구 충족이에요. 욕구 충족이 돼야 욕구 유입이 되는데 동양 보는 욕구를 버리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행을 하기 거기서 찾으니까는 뭐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실현은 뭘 한다는 겁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계의 차이 없이. 이런 책은 여러분도 우리나라 책에 참 당연하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다시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원서를 보십시오. 그래야 원서를 안 보다 보면 남의 근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원서를 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생각을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가 돼야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말을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해결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안 되게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아젠다 설정이죠. 이 아젠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책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뭡니까? 하나의 그 정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골격을 짜낸다고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아젠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조금 힘든데요. 정책의 옛 주제죠. 정책의. 그리고 그 아젠다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옳트를 대안을 만들어내요. 대안을. 근데 대안들은 여러 가지 놓을 수가 있겠죠. 뭐 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네 번째는 그 대안을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택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뭡니까? 밑거리 개입되기도 하고 로비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결정을 할 때 말이에요.
요즘 노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랬죠. 규제개혁 나오시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넣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읽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내가 그랬다는 게 쇼가 아닌가. 대통령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 나는 저 외국에서 그런 거 이제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보고는 좀 더 여러분들 보면 그게 있잖아요. 내공이 큰다는 말이죠. 내공이 크면은 물론 약간씩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키우십시오. 근데 내공은 뭘 해야 됩니까? 수련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수련이 뭐겠어요? 책도 많이 읽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능하다면은 아주 부잣집 친구들도 좀 생기기로 만들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친구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좋은 대학들은요, 적어도 한 20%의 가난한 집안인들을 집어넣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치적으로 알아는 거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건 자기들이 잘 아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무시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중간에 있다면 아래를 다 보고 내가 조금 윗선에 있다면 맨 밑에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맨 밑에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위에 사람들 만나면 혹시나 나중에 잘 만나면 뭔가 할 때 뭐 돈 받을까봐 그 자원, 돈 능력으로서 그런 걸 만나는데요. 그거는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밑에 사람들, 표도 밑에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두 사람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두 분 있죠. 클린턴과 오바마. 이 두 사람이 다 뭘 했는 줄 압니까? 둘 다 대학은 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동부 쪽에 나왔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커뮤니티 오가나이저였어요. 그게 뭐냐? 다 시카고로 왔죠. 시카고로 와가지고 다 인권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 인권변호사, 여성 인권변호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오바마가 마찬가지예요. 오바마는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죠. 물론 미셸 오바마와 더 똑똑해요. 정말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느냐? 동부에 사라고 어떻게 왔습니까? 시카고. 낯선 시카고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커뮤니티 오가나이즈가 돼요. 거기에서 하원에 오면 되고 상원에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저 미국에서 한 최초로 유색 그 있잖아요. 백인이 아니에요. 거기 물론 뭐 그렇지만 여기지만 그래도 만들면 대통령이 되죠. 두 분 다 뭘 했느냐? 일찍부터 뭘 받느냐? 갈렌스키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저소득 계층에서 지역 뭔가 그 책을 보고서 그대로 자기가 어릴 때 처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임금운동 어려운 사람들하고 내가 모르겠다. 그것이 된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알렌스키 두 사람 다 알렌스키.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하면 한쪽에 로이어, 한쪽에는 커뮤니티 오가나이저. 지역 사회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네요. 그 힘들을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게 좀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기득권에서 계속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다 그걸 했잖아요. 케네디 가문의 대통령 만들려고 아일랜드에서 아주 1차 세계 때 돈 엄청 벌었어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 4명이 돼서 대통령 만들려고 큰 형을 만들어야 했는데 안 되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뭘부터 했느냐? 밑바닥부터 더 경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로 갔었잖아요. 장교로. 비행기 조종으로. 그걸 비행기가 추락을 당했죠. 가서 똑똑한 장남이 죽고 다 군대 다 보냈어요.
안 가도 되잖아요. 미국에서. 나라처럼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 보냈어요. 그게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성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세계 지금 1위가 누굽니까? 돈 제일자가. 예?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 3등이 누구냐? 그거예요. 투자하는 워렌 버핏이에요. 미국의 굿 리치들 모임이 있죠. 선한 부자들 모임. 선한 부자들의 모임에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뭘 선설해야 들어오는지 압니까? 족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이에 하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한 단위 더 나왔어요. 자기는 90%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좀 멋진 사람들이 좀 나오게 이 돈은 그렇게 왜 그걸 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길 바래요. 나는 이러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또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에 몇 사람 없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꾸기 위해서 기회를 받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도 거의 졸업 안 했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결정 과정이 다섯 번째가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정책의 그건데, 이걸 할 때 문제 형성 과정, 아젠다 설정, 각 단계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목적을 둬야 됩니까? 어느 계층에게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업을 해도요, 기업에도 공공성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자기는 지금 300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는데 평균 소득에 우리나라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은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지구상에서 경제 쪽에서요, 실제로 평균 10배였습니다. 평균 소득에 가장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의 10배를 넘지를 안 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자들 모아놓고 캐톨릭 부자들이 세계 많죠.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적게 받는 당신의 회사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몇 배를 받습니까? 가령 이분은 자기는 10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10배만큼의 일을 합니까? 10배만큼 고민을 합니까? 10배를 넘어서 좀 너무 과시하는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4월 1일부터는 1년에 5억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어요. 지금 정경련에 있는 허창수 회장이 GS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 17억이라고 얘기했어요. 17억이면은 평균 LG, GS, 그 평균이 얼마냐면은 평균이에요. 평수다. 이게 한 6,500만 원 내지 7,000만 원 됩니다. 17억이면 몇 대입니까? 1억이 17대니까 10만원 한 30몇 대 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노력에 의해서 뭐 많이 받고 하는 건 그렇죠. 10배를 받아도요 7억이라도 많지 않겠습니까? 평균 소득이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의 그 부르기 비용 2배를 더 높여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넘어가지고요. 현황 분석을 할 때 4가지를 저도 이 복지적인 관점에서 4가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을 할 것인가, 일부를 대상을 할 것인가, 대상자 선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뭐 어떻든 간에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들어온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는 전부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국가는 경제정책을 하다가 경제정책 하는데 나눠 주는 겁니다. 다리 짓는데 또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국가가 물론 장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장사를 못하니까 뭘 만듭니까? 공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죠. 근데 공사라는 게 다 지금 거의 다 보면은 흑자를 내는데 몇 개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장사 잘 하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빼놓고 말이죠. 남이 너무한 통일 의식을 모르죠. 왜 그러느냐? 요 최근에 왔던 더군다나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97년 IMF 있잖아요. 그 경험 이전에는 이런 게 좀 없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시장이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금융자본주의에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 버렸죠. 지금은 산업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딱 10개예요. 그런데 금융자본주의가 되면서부터는 어느덧 뭐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까? 주식회사의 주주가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을 갖다 나누게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게 왜냐하면 지금날에 보너스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뭘 지원을 줄 때도 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주주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줘야 되는데 자기 돈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왜 우리한테 주는 거를 외국 자본들이 하는 거죠. 왜 너네들 주주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연말 되면 그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삼성 500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대 같은 데서는 200억을 줘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도 서양 주주들은 놀래요. 어떻게 주주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아니 사장 CEO가 개인 돈으로 주는 건 오케이 좋은데 외국에 의뢰도 개인 돈으로 주지 기업 돈으로 주주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런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금융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만들었고 제가 거기에서 이사를 했고 분배위원장도 있고 기획위원장도 있고 5년 다 했어요. 5년 동안. 그거 다 하면서 제가 그 기업들에게 좀 하다는 대기업들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익이 있잖아요. 한 달에 5,000원 나는 지속적으로 주는 게 기부 그리고 이 돈은 정말 좋은 데 써야 된다고 하죠. 그런 걸 하는데 국가도 이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쓸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 대상자 선정.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떤 것을 줘야 되느냐. 국가가 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품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또 뭡니까? 환경적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사회복지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돈을 주는 게 좋으냐 돈만 주다 보면 자기가 뭡니까? 이거 쌀 사 먹으라는데 쌀을 안 사고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물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품을 주려면 또 뭘랍니까? 운반비가 필요하잖아요. 청구가 필요한 거죠. 효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주면 그냥 그러다 보니 또 놓은 게 그런 게 창고도 있고 하니까 몰랐네. 요즘 여러분 바우처란 말 들어봤죠. 바우처라는 게 뭡니까? 상품권이죠. 점수를 주는 게 좋겠다. 그 점수만 주라. 한데도 사회가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점수를 줘도 또 뭘 합니까? 그쪽 받는 사람이 만원짜리 점수를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는 술을 사고 싶은데 술 저기 8병가에 1,000원짜리 8병가에 가지고 8,000원으로 그냥 주라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뭡니까? 이체는 자기는 이기고 주인이 둘에 짜면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또 이것도 잡으러 다닌다고 하죠. 이거 그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사회는 신뢰 사회가 되지 않고 우리는 쓸데없는 비효용적인 것만 얼마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특히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신뢰, 신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에 안 되느냐.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아까 뭡니까? 프라이빗 이건 강한 거죠. 소셜에 강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주려면은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체계. 딜리버리 시스템. 네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조달을 이 네 가지를 봐야 정치가 제대로 대상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줘야 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노인만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혹은 아이들만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걸 보고 첫 번째 논쟁에서 논의가 바로 뭐냐. 전에 모았던 무상급식의 이야기라든가 보편주의와 성별주의의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보편주의라고 하는 모든 게 다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보편주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노인수당을 준다 했을 때 노인에게 뭔가 정책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전체 국민은 필요 없고요. 노인들 중에서 그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줄 때는 노인 전체를 대상해서 다 줄 때는 그게 보편주의가 되고 선정주의라고 했을 때 선별 혹은 선정을 할 때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주면은 기준 없으면 다 주면 관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편주의예요. 전 국민을 준다고 해야 다 보편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보편주의고요. 그렇지 않고 가령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그 학교 급식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을 이야기할 때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대학생들도 학생이죠. 까지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다 주면은 그거는 뭡니까? 보편주의 급식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주면은 선별주의예요. 근데 일부를 줄 때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일부는 누가 주느냐? 가령 이 학생들만 준다. 이러면 그것도 선별주의죠. 그렇지만 그거는 선별주의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 전체를 따졌다면 그것도 보편주의. 그래서 왜 선별할 몇 개의 기준 중에서 제일 큰 선별의 기준은 뭐냐? 성인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가능성 이런 거냐? 소득의 문제가 그래서 선별주의 보편주의도 맞죠. 왜 가난한 아이들만 주지 왜 부자 아이들도 줘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선별의 주의예요. 소득.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선별주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별주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 이 국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따져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뭐 해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들어가야 못 받고 있죠. 선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주간쯤 되는 게 뭐냐? 있는 게 다문화 가족 지구를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을 세계 속에서 처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성별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 하나가 그래도 지역인 이런 거는 성별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것도 또 성별로 하는 나라도 돼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별로 종교가 우리나라는 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원적인 요소가 강하죠. 어떤 종교를 하든가 종교적인. 그런데 이슬람 국가라든가 다른 국가에 가보면 그 종교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뭐를 줍니까? 그
민주주의의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이거. 소득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성별의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아까 남성, 여성, 뭐 어느 지역에 가는 경상도 어느 지역에만 다 준다, 사람에게 준다. 이걸 가지고서 그거는 보편주의라고 해요. 여성만 다 준다. 이거는 보편주의. 그 보편주의 그 의미를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소득에 대해서만 가지고 할 때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역사적인 일종의 그 유물이에요. 유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노동 능력, 다시 말해서 work 인센티브죠. 근로 노동할 수가 있는 데에 대해서 노동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녹아 있는 1601년에 빈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빈민에게 구제를 해주는데 구제 조건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노동 능력이 상실한 사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돼서는 오케이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랬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국가가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고 늙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동 능력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왜? 너는 노동력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사람.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도 하니까 여러분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둥비둥 대학교도 도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놀고 지내는 저 사람한테 또 자기 아버지도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는 뭐 시골에 있는데 자기 형이 재산이 있는데 비둥비둥 놀고 있는데 저기 도와줘야 되느냐? 국가가 여러분 찬성합니까? 찬성합니까? 아닙니까? 형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누나도 잘 살고 있는데 얘만 지금 자기가 지금 직장도 안 구하고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소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형들한테 돈 좀 받기도 하고 누나한테 돈 좀 받기도 하고 그럴 때 국가가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고 있어요.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벨로 쳐서 나가죠. 이게 노동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국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게 오랫동안에 그때가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1942년 법에 의해서 뭐가 바뀌느냐. 빈브리지 보호소에 의해서 되면서부터 이게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그리고 가족 중에서, 혈연 중에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부자든 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그 개인에게 일단 가난한 것 순간에 줘야 된다. 공부주를 줘야 된다고 된 게, 그게 뭐냐. 비브리지 보호소예요. 그때 비브리지 보호소에서 유명한 명문의 일이 뭐죠. 인간은 태어남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5가지의 The Great, The Giant Devil, 5가지 악마가 있다. 그때 내게 뭐냐면 빈곤, 무지, 그 보니까
불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지금 요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오케이, 그까지가 2000년도에 나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우치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또 잡혀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배우자와 일촌이잖아요. 아버지, 부모, 혹은 자녀 중에서 재산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지금 혼자 가난해도 아버지가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 환산이라는 게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도 집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면 그걸 또 소득으로 환산해버려요. 소득 인정액을 환산을 해가지고 또 못 받습니다. 임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는요, 받을 수 있는 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노동력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 조건들 때문에 결국은 신청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새 모녀의 경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고요.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아시고, 그게 돼 있다는 것이죠. 차상위 계층. 밑에 있는 사람들, 100% 가난한 사람들 국가가 도와줘요. 그 위에 20% 수준. 100%부터 20% 위에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들, 120% 있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20%에서 50% 있잖아요. 150%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차차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는 만 돈을 주라. 우리 100%만 주는데 120% 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의료급여도 받을 수가 있다. 그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 재산 인정액을 엄밀하게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120% 넘었어요. 500몇만 원 그게 있었죠. 전세금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남편의 또 집안 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이런 속에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아니까는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게, 그거를 뭐라 하냐면, 부양의무자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물론만 저는 배우자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 집안이 또 부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다 없애고, 딱 쉽게 아들과, 옛날에는 말이죠. 사촌까지도 우리가, 사촌 부자가 하나 있으면 절대로 못했어요. 이 점점 이제 부양의무자를 계속 줄여왔어요. 줄였는데 지금은 뭐냐? 배우자와 직계예요. 그런데 배우자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도 없애고, 직계도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보자는 게 지금 이제 독직금을 하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요 하나는 남겨놨죠. 그게 가족들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에 나타납니다. 여하튼 간에 지난번에 선별과 보편제에 있었으면요, 대상자로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는 정말 아시기 바래요. 모든 걸 다 보편해 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보편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 유엔의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의 권리 협약이 있으면, 협약이 우리가 조인을 하면은요, 그것을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유엔의 권리 협약의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 대상자는 무차별적으로 대우해주라. 하지만 보편적으로 해란다. 차별 없이 모든 그 대상자에 다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한,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 권리 협약이 몇 개가 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권리 협약은 딱 대상자가 3개의 대상자의 법이 있습니다. 권리 협약이요. 그게 뭐냐? 아동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게 아동권리 협약이 1990년에 만들어졌고요. 1990년대 초반에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2008년도에 또 만들어진 게 뭐냐?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동은 몇 살까지입니까?
18세 미만이죠. 18세까지.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는 뭡니까? 해외에서 오는 노동자들이죠. 근데 이 세 개의 지금 권리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인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아동과 장애인. 이주 노동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는 2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뭘 했느냐? 한국은 100만 명이 넘었을 때는 우리도 적극 검토해서 협약에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아직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들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주 노동자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게 한 민족의 나그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그네의 의미는 the stranger. 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stranger. 나그네예요. 알겠습니까? 그까지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은요, 아까 얘기했죠. 벌써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누구나 다 키워줘야 됩니다. 부자 아이라고 가난한 아이라고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요. 다 못해서 그렇지. 그 뜻은 가능하다면은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무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프리 밀이라는 제도가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뭐 미국은 뭐 주가 보니까 30%밖에 없다 하는데요. 천마예요. 무상급식 대신에 뭘 주느냐? 아동수당을 줘요. 아동수당 중에서는 음식을 내가 선도할 수 있는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은 왜 무상급식을 다 안 하느냐? 다 인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레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애들은 스김치를 좋아하는데 다 그 어떻게 다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주나 어떤 지역에 같은 단일이 좀 많은 데는 그런 학교는 미국도 카운티예요. 카운티에서 주 교육세를 받아요. 이게 다르죠. 어떤 카운티는 100% 무상급식 해요. 여기 인종이 비슷한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주는 또 안 해요. 그걸 보고 안 한다고 말이죠. 뭐 전 세계에서는 나라가 뭐 6개, 7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동수당제도로서 커버되고요. 급식이 다 먹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지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론 무상급식 말고도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게 많지만은 그래도 프리 밀 있잖아요. 프리 밀. 그래서 그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 못한다면 뭡니까? 그때 농이 그거였어요. 예산 다 못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다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농이 차례차례대로 우리는 요번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좀 더 되면 5학년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6학년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또 뻔하잖아요. 그때 오시훈 시장하고 그때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시훈 시장은 뭘 해야 되느냐. 100%까지는 옛날부터 다 받아왔어요. 알겠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다 아이들은 다 받았어요. 뭐냐. 120% 중에 일부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150%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게 150%가 줄 수가 있다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였어요. 그게 예산에. 신문에 그 기자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정확히 비슷하겠죠. 모든 아이들 다 예산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제가 지을 때 1치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정신이었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편주의로 그게 그렇지만 또 뭐 주거까지도 보편을 한다. 어려도 보편 무상으로 한다. 사실 무상은요. 일반 성인들은 사실은 성별로 하는 게 대다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표의 의지가 너무 정치적으로 된 게 뭔 줄 압니까? 노인 교통수당이에요. 부자 노인들은요, 사실 그런 거는 또 줘서는 안 돼요. 가난한 노인들만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노인애들은 뭘 합니까? 대학 노인애들은 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빈털갔죠. 그래가지고 김황식 그때 총리가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만 주자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어디에 이 불 같은 거 다음 날에 그걸 했어요. 받아들였죠. 원칙은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수당을 주는 가난한 노인수당 주는 일부는 있지만요. 교통비까지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통비까지 주는 만큼 우리나라가 보면 외국에 복수하는 나라거든요. 원래요. 교통비도 또 그것도 외국에는 주더라도 1년에 몇 번 회수를 정하든가 돈만 다 정해놓고 줘요. 우리나라는 무제한이잖아요. 이 나라는 없다고. 무슨 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편적으로 할 때는 아이들과 뭡니까 아까 장애인들도 28년에 생기기에 왜냐 장애 아동 그리 협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인 장애인들 아직도 주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부자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돈들은 너무 많잖아요. 가령 중증 장애인들은 엄마가 계속 더 배를 배겨야 되고 가족들이 너무 불행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상자 중에서는 아동과 장애인과 앞으로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중고등자. 이게 다 성리적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문화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와가지고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살면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독일에 뭡니까? 그때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기에서 눈물 흘린 거 틀어봤죠. 그때 간호사 다 대학 졸업생들이에요. 탄광 다 대학교 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탄광 거기 가서 탄광이라는 게 독일 탄광은 산에 있는 탄광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워요. 옆으로 뚫으면 되니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독일은 이렇게 편지에서 밑에 뚫고 가요. 자, 이 음들이 어떻게 다녀왔죠. 독일에. 이 편지에서 지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이나 있으면 산은 옆으로 뚫려 되잖아요. 그죠? 서서 들어가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사망물도 더 먹죠. 훨씬 힘들게. 다른 여러분 독일 가서 북쪽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탄광만 올라간다. 가면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끝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시는 소시라는 겁니다. 소시는 세 가지 점 아시겠죠? 좀 더 폐쇄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끌어들이고 여러분들이 특히 크리스천 리더가 되려면 정말로 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다가 가셔야 되죠. 이게 소셜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중에 보여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관계성.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적 이익의 보다도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리더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더는 상류층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정당들, 미국의 보수당과 지보다 그 민주당 이쪽의 차이는 뭐냐? 요즘 조금 변했지만요. 신자유주의가 되었을 때 두 정당도 조금 더 본래 목적은 그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뭡니까? 지보주의 민주당은 원래는 뭡니까? 하층,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에요. 하나는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당이고 하나는 뭡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은 다른 국민이라고 해서 어떤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고요. 그래서 신문은 본래 보수와 진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정한 뭐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게 보수고요. 보수도 나쁜 게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것이고 진보는 뭡니까? 살아있는 위치는 다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 지켜야 될 건 지키자. 하나는 뭡니까? 변화되는 양상을 좀 더 앞서 나가자. 두 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다 필요한데 문제는 어느 계층을 더 생각합니다. 어느 기득권을 더 유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하루 여러분들 사과를 10분 훔치다 보면 돈이 없으면 하루에 들어가서 하는 게 5만 원 내지 6만 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훔쳤으니까 이 민형법에 맞죠. 그거 알죠? 허 회장은 광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하루에 5억을 일도 별로 안 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었으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사회를 위해서 그것도 그것보다 늙어주고 충분히 기업인으로서 도리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처럼 같은 일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30배, 300배의 있는 차이를 과연 만드는 게 옳다는 사회인가? 저는 역설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더더욱 책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사는 삶입니다. 공동체에서 알겠습니까? 그런 것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혹시